지금은 철새들이 잠시 쉬어가고 그 주변으로 이름 모를 들꽃들이 자리 잡아 봄, 가을이면 부천 시민의 나들이 터가 되고 여름엔 잠시 쉬어가는 쉼터이자 겨울엔 움츠린 몸을 부지런히 녹이는 산책로가 되기도 합니다. 고작 10여 년 전만 해도 이곳은 악취나는 지방하천으로 사람들이 기피하는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굴포천을 살리면은 경기 서부권의 큰 관광 명소가 될 겁니다. 첫째는 항구가 될 수 있다는 큰 기대감과 항구가 되고 나서는 수상 택시나 화물선이나 어선이 들어오면은 엄청 활성화가 될 겁니다. 자연과 도시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미래의 삶을 품게 될 굴포천. 어느 예술가가 말했듯 혼자 꾸는 꿈은 그저 꿈에 불과하지만 함께 꾸는 꿈은 곧 현실이 됩니다. 어제보다 더 밝은 내일을 그리며 희망을 품고 유유히 흐르는 물결처럼 굴포천도 민맹호 씨의 도전도 멈추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민맹호 씨의 열정은 굴포천의 새로운 희망을 비추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종대의 인물 탐구 진행을 맡은 하종대입니다. 굴포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인천 부평구 만월산에서 발원해 부평구, 계양구, 경기도 김포시, 부천시 그리고 서울의 강서구를 거쳐 한강으로 들어오는 국가하천입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20여 년 전만 해도 이 하천은 홍수가 범람하고 악취가 진동하는 그런 하천이었습니다. 굴포천을 바닷물에 어선과 유람선이 드날들고 갈매기가 나는 항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민맹호 굴포천 환경관리 시민연합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굴포천 이름이 참 특이해요. 이게 이제 한자로 따지면 팔굴자에다가 항구포자인데 왜 이름이 이렇게 붙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굴포천이라는 것을 땅을 파가지고 포구를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예, 인공하천이라는 거죠. 선조들도 굴포천을 땅을 파서 이 포구를 만들어야 되겠던 필요성을 간절히 느낀 거죠. 강화도하고 경기도 사이에 그 좁은 수로를 좋은 선이 오다 보니까 그 손돌목이라고 하는 곳이 매우 물살이 세서 거의 맨날 거기에 암초에 부닥치고 배가 부서지고 하니까 거길 피하기 위해서 그 강화도 올라가기 직전에 부천을 거쳐서 한강으로 바로 연결을 시키고자 했던 거죠 그때.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강화하고 김포하고 그 손돌목이라는 아주 그 물속에 안반석이 엄청 그 솥불처럼 항소 솥불처럼 튀어났는데 그 당시에 바닷물 간만 차이가 한 5, 6m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과학이 발달하지도 않고 재래식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물이 찬 줄 알고 가보면 빠져가 있기 때문에 밑에 솥불 같은 바위에 걸려가지고 배가 아주 대파하고 파산하고 그런 사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로 조세훈반 그렇죠. 좋은 선을 위해서 인공하천을 건설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못했던 거고 예. 조선시대에도 또 한번 해보려고 했죠. 조선시대도 1536년도에도 그 운하 건설을 하려고 엄청 애를 쓰다가 결코는 완성을 못했죠. 왜 못했습니까? 이제 만월산이라는 데가 지금 이제 우리가 인천의 제물포에서 부천까지 넘어오는 그 통로에 만월산이 있는데 만월산을 통과를 해야 물길이 연결되는데 만월산이 전부 암밤석으로 구성이 돼 가지고 그 당시 기술로는 바위를 뚫을 수가 없어서 못한 걸로 여기집니다. 결국에는 일제시대 때 뚫렸어요. 일제 때 농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완전 개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제가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서 결국은 쌀을 수탈하기 위해
그때 결국은 못 들었던 곳을 일부 팔아가지고 농수로로 썼지만 그러나 결국은 서해로 연결까지는 안 했던 거죠. 못했죠. 예, 무슨 좋은 선이 필요했던 건 아니니까 예, 예. 그냥 부천 시내에 논밭에만 물을 주는 걸로 이렇게 했던 거죠. 예, 예. 그래서 부천시뿐만 아니고 김포까지 이 농수로로 활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농수로로 사용되다가 이제 수도권이 개발되면서 결국 논밭은 없어지고 결국 부천의 굴포천이 결국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장 폐수가 흘러들고 해서 악취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 민명호 회장님이 그 굴포천 환경관리 시민연합 이 시민단체를 만드신 거예요? 2012년도에 일이 좋은 이치를 이렇게 악취 풍기는 그리고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환경운동 단체하고 이 힘을 합해가지고 이것을 방치할 것이 아니고 국가천을 만들자 우리. 이 지방하천에서 국가천을 만들면 모든 비용이 국가에서 충당하기 때문에 좋아질 것이다. 막연한 기대 속에서 국가천 추진단을 결성해가지고 국토건설부에 건의서를 제출해가지고 2016년도 12월 28일부로 국가하천 성격 지정 고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현재 정부의 돈이 거기에 이미 투입되기 시작했으면 정부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부에서 관리하던 것을 환경부로 이관을 했어요. 굴포천 관리하는 문제가. 그래서 지금 환경부 하남시에 있는 굴포천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한 1,600억 굴포천 준설 설계 공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국비로 충당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 시민들이 알아서 하던 거를 이제 국가천이 된 이후에는 중앙정부가 나서서 돈을 직접 현재는 1,600억 들여서 준설 사업도 하고 또 옆에 주변 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예, 예. 예. 자,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더 이상 마음에 안 든다. 앞으로 어떻게 굴포천을 바꾸겠다. 이런 민명호 회장님 꿈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 예. 지금은 이제 한 1,600억 들여가지고 한 4년간에 걸쳐서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뻘 긁어내고 물이 넘치지 않게 그 뚝 높이를 일정하게 관리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년간에 걸쳐서 하는데 이 착수를 언제 했느냐? 설계는 2년 전부터 해가지고 지금 착수는 한 25년도 3월부터 착수했습니다. 한 2달 됐습니다. 정부가 1,600을 들여서 준설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 개선 사업도 벌이고 있죠. 자,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좀 부족하죠. 미 회장님이 꿈꾸는 굴포천의 미래는 어떤 겁니까? 우리 단체와 회원들이 항상 그 주변 환경 정리를 활동을 하고 그 주변에는 지금 무화 나무를 약 2,000주를 심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굴포천을 참 내 땅처럼 아끼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굴포천에는 어떤 꿈이 있다면은 항구건설이 잘 돼가지고 첫 번째로 항구건설. 항구건설이 잘 돼가지고 어선도 들어오고 여객선도 좀 다니고 수상 택시도 좀 다니고 수상 레저 스포츠도 할 수 있고 그 주변에 관리를 잘 해가지고 그 해수욕장도 신설하고 또 콜포장도 신설해서 여러 분들이 좀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굴포천을 물류 그리고 휴식과 레저의 공간으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이시네요. 아마 물류까지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고요. 레저를 즐기고 또 그 시민들이 필요한 파크 골프 같은 거 또 그 공간을 잘 활용해 가지고 휴식처럼 만들어주면 참 좋겠다. 여기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10여 년째 굴포천의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서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우리 굴포천 환경관리 시민연합 이사장을 맡고 있는 우리 민명호 이사님, 실제 사업은 다른 겁니다. 부천에서 부일교통이라고 하는 굴지의 버스 회사 사장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VCR을 보고 얘기 나누죠. 경기도 부천시. 긴밤 지나고 도심이 깨어나는 시각.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 소리에 발맞춰 버스에 올라타는 한 사람. 매일 아침 버스를 타고 출근한다는 민명호 씨. 버스에 타자마자 그의 눈에 띈 건 장애인 좌석 스티커. 이뿐만이 아닙니다. 버스의 곳곳을 꼼꼼히 둘러보느라 여념이 없는데요. 차에 타면은 첫째 소화기 설치 상태, 또 그다음에는 안전망치라고 저 빨간 거 저기 손잡이는 저기 안전망치야. 네 개가 다 설치되어 있는지. 우리 하천문에도 옥체 조심조심 내리시고 참 문안이 부드럽고 메시지가 정확하잖아. 누가 저거 만드셨어요? 우리 회사 대표가 만든 아이디어예요. 그 회장님이세요? 그러죠. 그는 이 시내버스 회사의 대표. 직접 고객이 되어 버스 서비스를 경험해보고 점검해볼 수 있다는 게 버스 출근의 장점인데요. 아이고 수고했어요. 사무실에 들어가서 바꿔서 하나 더 잡수고 가요. 시내를 한 바퀴 돌아 도착한 곳은 종점인 부일교통 차고지. 수고하시네. 6608이 자꾸 뭐 문제가 있나? 그래요. 내일 다시 공장 가기로 했어요. 내일 다시 공장 가기로 했어요. 아, 내일.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버스 상태와 현장 기사들의 고충을 꼼꼼히 살피며 출근길부터 업무가 시작됩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산더미처럼 서류가 쌓인 데스크. 이게 오히려 확인하기가 더 좋아요. 정리 안 하시는 거 핑계 대시는 거 아니고? 아니요, 정리 안 되는 게 팽개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막 던져 넣는 것 같아도 다 확인하기가 더 좋아요. 이렇게 일거리를 모두 꺼내놓고 실수로라도 놓치는 게 없도록 하는 건 민명호 씨만의 노하우인데요. 마을 버스에서 시내 버스에 이르기까지 부천 시민의 발이 되는 버스에 바친 세월만 40여 년. 나는 지금 나이가 80이 다 돼가지만은 아침 6시 일나가지고 저녁 11시 정도 보통 자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 17시간 정도를 저는 엄청나게 정말 낮잠 한 번 자보지 않고 뭐 정말 아주 성실하게 살죠. 버스를 타고 회사를 다니시네요. 보통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자가용을 타고 많이 다니시잖아요. 왜 그러신 건가요? 버스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냥 그 이용자들이 불만이 많이 있어요. 뭐가 나쁘니 기사가 불친절하니 무정차를 하니 그냥 여러 가지 불만들을 많이 그 민원을 야기시키는데 실제로 저도 제가 몸소 한번 체험하면서 버스 안에서 손님들하고도 좀 대화를 하고 또 우리 운행하는 운전 기사님들하고도 좀 사장이 타면은 좀 더 조심하지 않겠느냐, 더 친절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주로 큰 약속이 없는 한은 출퇴근은 버스를 합니다. 네. 출퇴근도 업무의 일환이군요. 그럼요. 사장님으로서 이 근로 감독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민원 해결. 승객들의 애로점을 예. 해결해주는 예. 그런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요. 근데 이제 민 회장님 평소에도 자가용보다는 이 버스를 많이 타세요. 예, 예. 이제 완전히 생활화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버스 타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성용차를 이용하면은 하루 한 1,500번 못 걸어요.
그런데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은 하루 한 6, 7천 보를 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 운동을 하는 거죠. 결국은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도 같이 하는 일석이조다. 예예. 예. 짜장면 한 그릇에 300원 하던 시절 600원의 요금을 받는 택시기사는 민명호 씨에겐 꿈의 직업이었습니다. 82년도 개인택시 면허를 받고 제가 94년 말까지 했으니까 약 13년을 했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 정도로 불안정했던 생활에서 벗어나 처음 갖게 됐던 자신만의 작은 사업장, 개인 택시. 당장 내일 일거리가 없을까봐 걱정하던 삶에서 벗어나 매일 아침 9시면 집을 나서 택시라는 직장으로 갈 수 있었기에 그것만으로도 든든했던 기분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 당시에요, 부천시에 택시가 12대밖에 없었어요. 12대. 그런데 제가 택시를 한 대 받음으로 13대가 됐죠. 엄청 귀한 택시지. 이미 부천지리에 훤했기에 길찾기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손님을 태운 그의 포니 택시는 부천 시내를 거침없이 누볐습니다. 부지런히 다니는 만큼 보람이 돌아오는 택시는 성실한 그에겐 맞춤 직업. 어디 가세요? 아저씨 소사동이요. 아, 타세요. 그렇게 택시를 통해 처음으로 시민의 발이 되는 경험을 했던 민명호 씨. 13년을 꼬박 택시기사로 달리던 그에게 어느 날 또 다른 기회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렇게 버스를 운영하기 전에는 택시도 모셨다면서요? 네. 얼마나 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택시 운전을 했으니까 한 13년 했죠. 아, 그렇군요. 예. 그때는 이제 80년대죠? 그렇죠. 예. 승차 거부도 많고 하던 시절인데 그때 당시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특히 장애인들이 차 타기가 어려웠잖아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무임승차 운동을 전국에서 최초로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예. 어떤 내용인가요? 정말 그 당시는 대중교통도 아주 불편했고 택시도 승차 거부, 합성, 신호위반 이런 것이 뭐 사실 그냥 일상화처럼 비일비재했죠. 예, 비일비재했죠. 그 중에서도 장애인들은 더욱더 택시 타기가 사실 어려웠죠. 맞죠. 예. 아, 일반인도 합승해야만 타는 시절인데 장애인을 태워줄 리가 없죠. 예. 그래서 제가 지부장 하면서 장애인한테 우리가 돈 받지 말고 무임승차 운동을 하자. 그래가지고 장애인들한테 무임승차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전국에서 최초로 부천시가 장애인 무임승차 운동을 처음 하는 도시다 해가지고 벤치마킹도 여러 도시에서 왔어요. 근데 그러면은 다른 택시 운전사들이 그때 같이 했던 택시 운전사 다들 그렇게 오케이 승낙을 했습니까? 처음에는 많이 거부했죠. 야, 돈 벌러 와가지고 돈도 안 받고 태워다 어떻게 주냐. 그래도 너가 태워다 주면은 또 훗날 사례도 받을 수 있다. 예, 이래가지고 장애인 단체에 제가 그 성차증을 만들어줬어요. 탑승증을. 아, 무료 탑승증. 무료. 요거만 주면 돈 대신 요거만 줘라. 기사한테. 그래가지고 성차권 받은 사람 석장식만 가와. 그럼 내가 합성 한 건, 성차 거부 한 건, 뭐 불친절 한 건, 세 가지 중에 한 건은 석장으로 훈방 받도록 내가 경찰 당국하고 협조를 구할게. 이래가지고 거기 보상이 바로 여러 가지 혹시 처벌 받을 거, 경범죄 같은 거 걸린 거 우리 택시 운전사들이 안 걸리게, 예. 네, 그걸 면해주게 했다는 거죠. 훈방 한 건에 지금도 그러면 부천에서는 장애인들은 무임승차 가능합니까? 부천시에서 장애인 성차 차량을 도입하게 조례를 만들었어요. 제가 조례 제안을 해가지고 조례가 통과돼가지고 부천시 장애인 이용
택시가 제도가 생겼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은 결국은 시에서 장애인들은 복지 차원에서 무료로 승차를 하게 해주고 시가 돈을 내는 아니, 그런 이제 방식으로. 무료는 아닌데 택시 요금에 준해서 기본 요금을 받으려 그래서 제가 시운할 때에 제동을 걸어서 그거 안 된다. 버스 요금을 받아라. 버스 요금. 택시인데도 버스 요금. 왜? 이 장애인들은 버스를 타고 싶지 택시는 안 타고 싶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동은 해야 되니까 버스 요금은 내고 타라. 부족한 거는 이제 시에서 보조를 해주죠. 부천에 있는 장애인들은 지금 현재 버스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도 버스 요금입니다. 엄청 싸네요. 예. 지금 4,800원이 1,450원이면 타니까. 그러니까요. 그 지금은 이렇게 부천에서 굴지의 시내버스 회사의 사장님이신데 그 어렸을 때는 매우 어렵게 살았다면서요. 우리 그 내용 한번 잠시 VCR 보고 이어나가겠습니다. 광복 후 전쟁으로 폐허가 된 고향에서 막막하기만 했던 하루하루. 대단한 부귀영화가 아닌 단지 부모님의 고생을 덜고 또 살아남기 위해서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나서야 했던 소년 민맹호. 산골 고향을 떠나 길을 나섰던 것이 고작 그의 나이 13살이었습니다. 혹독한 현실에 온몸을 내던지기에는 너무나도 어렸던 나이. 하지만 그는 일찍 어른이 돼야만 했습니다. 산청에서 진주까지가 딱 40km예요. 40km. 40km를 걸어서. 그때는 운동화도 없고 검은 고무신 그러면 신고 한 40km 걸어갔는데 취직하러 와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래 취직시켜 줄게 따라가니까 그게 아이스케이크 공장이야. 밥 먹여준다는 소리에 덜컥 따라갔던 아이스크림 공장. 하지만 길거리에서 소리쳐가며 아이스크림을 파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죠. 아직 도시가 낯선 13살 소녀는 매번 우물쭈물하다가 손님을 놓치기 일쑤. 그의 10대는 생존을 위해 전국을 떠돌아다니던 기억뿐입니다. 살아가는 데는 의식주가 제일 급해요. 먹고 살아야 돼. 내가 고통을 받아봤기 때문에 남들은 조금이라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철저히 혼자였기에 서럽고 버거웠던 자신의 모습은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죠. 단 한 명이라도 손길 한번 내밀어 주길 바랬던 그 시절. 결국 지금의 봉사는 여전히 마음속에서 웅크린 채 서러워하는 어린 민맹호를 돕는 일이기도 합니다. 보니까 아이스케이크를 팔았던 적이 있었나 봐요. 네. 예. 어떤 내용인가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뭐 중학교 갈 입장은 못 되고 내 밥벌이라도 한다고 이제 시작한 것이 아이스케이크 장사를 하게 됐죠.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끝까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뒀죠. 아, 그래요. 아이스케이크를 얼마에 파셨나요? 그 당시에만 10원씩 됐을 거예요. 10원씩. 아이스케이크 하나에 10원. 10원, 10환. 10판이죠. 원 오기 전에. 그렇죠. 10판 아주 싸죠. 예. 1950년대에 말씀하시는 거죠? 1950년도예요. 50년도. 예. 아주 쌌죠. 그래 이제 그 다음에 그걸 하시다가 또 다른 일 어떤 일을 하시나요? 이제 제가 처음 도착한 데가 진주인데 우리 고향에서 한 100리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아직 장사를 못해서 제가 이제 부산으로 한번 갔죠. 부산으로 가니까 삽 만드는 공장에 취직을 했어. 그러니까 어릴 때에
그때가 이제 한 15살 때 하니까 뭐 할 일이 나이가 어리니까 별 할 게 없어. 내가 할 일이 정식 고용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나이가 네. 어리니까 그냥 아르바이트만 가능한 거고. 아르바이트식도 아니고 막 밥 먹이주면 끝나는 거야. 돈 월급은 받는 잘 게 안 주고. 월급 받는 건 주지도 않고 먹여준 걸로 그냥. 그렇지 먹이 퉁친다. 주는 걸로 그냥 일하는 걸로 때우는 거야. 예, 그렇게 또 이제 어릴 때 좀 지내고. 근데 군대 가셔가지고 월남전이 발발됐을 때 처음. 그렇죠. 제가 이제 군대를 갈 때가 68년도, 67년도 가가지고 그 월남전. 월남전에 자원을 하셨다면서요? 예, 월남전은 언제? 아니 그 위험한 전쟁터에 가는 걸 왜 자원하셨어요? 네, 울컥하시네요. 예. 저 나이가 이제 그때 19살 때인데 너무 울컥하셔서 지금 말을 못 잇고 있는데 좀 진정하시고 얘기해 주시죠. 19살 때인데 56년도에 발발이 돼가지고 제가 군대 들어갈 때가 1967년도. 그 전에는 나이가 어리니까 가고 싶도 못 갔고. 그래서 이제 해병대 지원을 했는데 사병으로 갈 거냐, 하사관으로 갈 거냐, 장교로 선택할 거냐 하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는 군대 생활을 오래 하려고 하사관으로 장기 복무자로 가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월급을 벌려고. 예. 하사관으로 군 생활하고 있던 사이에 그러면 이제 월남전에 처음 우리가 이제 파병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때 다들 잘못하면 죽는다고 다들 안 간다고 막 그 출발할 때 다들 눈물바람이었는데 왜 그때 자원을 하게 되신 건가요? 전쟁터라도 가서 살면은 돈을 버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고 사실 왜 그 월남전에 가면 돈을 많이 주는 건가요? 아니 월남전에서는 미국에서 우리 참전 용사들한테 월급을 주는데 참전 수당을 주는데 이제 그 당시에 하사 참전 수당은 58불 달 날짜 계산해 주는 거야. 뭐 그래가지고 58불, 55불 뭐 이렇게 50불은 넘어요 한 달에. 근데 그 당시에 1불에 한전을 하면은 800원대야. 1불에 800원 받으니까 4만 원 정도. 4만 원 받죠. 예. 그러니까 아까 저거는 1200원. 하사관은 1,200원. 엄청 차이 나죠.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거의 30배 이상 되네요. 그러죠. 실제로 우리 민주장님도 거기서 총상을 입었었다면서요? 입었죠. 예, 어떤 상황이었어요? 제가 이제 월남 가가지고 큰 작전을 우리 부대에서 실시했는데 그 작전 중에 제가 이제 참전을 해가지고 제일 선발대로 나간 천병에 제가 이제 분대장 역할을 해가지고 매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적군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위치에 정보에 의해 가지고 요 지점에서 배토공이 월명군이 지나간다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월명군을 잡기 위해서 매복을 하고 있는데 월명군은 앞으로 안 지나가고 뒤로 지나가는데 앞에서 지키서니까 월명군이 우리를 포위가 되지. 우리가 포위됐지 대략. 매복한 사실이 오히려 유출돼 가지고 그렇죠. 예,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포위가 매복한 사람이 됐죠. 위험에 처해 가지고 포위가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앞에서 나타난 애들 총소리가 뒤에서 나타난단 말이야. 총소리가. 그래서 야 이거 지금 우리 허위 정부에 우리 이치만 탈로 났겠다. 이래가지고 엄청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냥 가깝게 와서 막 총소리가 나는 거야. 사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천천히 엎드려가지고 딱 숨죽이고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했는데도 한 2명이 사살되고 우리 매복 조가 한 2명 사살되고 저도 총상을 한 3방 맞았죠. 어디 맞은 거예요? 히프에. 그러니까 다 히프에만 스쳐 지나간 거예요. 예, 그래도 우리가 몸을 최고 낮춰도요. 히프는 조금 볼록해요. 우리가 숨어가 있는 걸 저기 사람 같다. 그냥 인식하고 그냥 튀어나온 부분을 사격하는데
히프를 3방 맞았지요. 그런데 그는 총 맞아 보면 사실 아프다고 표현할 정도로 엄청 아파요. 결국은 그러면은 어떻게 후송이 돼가지고 그 지상권을 월남전에도 지상권을 가 있으니까 공중권을 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사이에 무절을 해가지고 이치 폭로돼 가지고 이제 사격 저격 받고 있다 이제 무전하니까 그냥 헬리콥터 떴어요. 아니 조명탄 아, 조명탄. 조명탄이 막 대낮처럼 밝혀주는 거야 우리 이치 위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월명군이 다 후퇴를 했죠. 아, 그래서 겨우 빠져나왔군요. 후퇴를 하고 이제 월명군은 장비도 우리 부당 못하고 병력도 우리 부당 적거든. 그러니까 하나 비춰주니까 막 그냥 후퇴를 하고 우리가 이제 그러고 나서 야간에도 헬기가 떠요. 전쟁할 때는 헬기가 떠가지고 수송 부상자들 사망자들 다 싣고 갔죠. 군대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우리 민명호 회장님 지역의 정치인으로서 부천시의 시의원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의원을 하게 됐는지 잠시 한번 VCR 보시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부천 시의원으로 출마한 민명호 씨. 열과 성을 다했지만 결과는 낙선이었는데요. 늦가기 정치인이 되고자 했던 건 한 조사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시정질문이라는 그 단어 자체도 몰랐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시정질문인지도 몰랐는데 택시 한 대 가지고 마을버스도 하고 또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도 하고 시내버스 하면서 그렇게 성장을 하고 이거 누군가 뒤에서 봐주고 있지 않나, 뒤에서 도와주고 있지 않느냐. 이 사람들 사업 잘하고 있는 사람을 왜 이렇게 정말로 의욕만 갖고 범죄자로 만들려고 그러냐. 성질 나서 나도 한번 시의원 출마 한번 해보자. 결국 모든 것은 무혐의로 결론났지만 청춘을 바쳐 일군 삶을 통째로 부정당할 뻔했던 상처는 쉽사리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죠. 그래서 시의원 출마를 결심한 겁니다. 시의원도 하신 적이 있었다고요? 예예. 예. 어떻게 해서 시의원은 또 도전하시게 됐나요? 부천시의회 시의원님이 그 민명호 저를 엄청나게 나쁘게 뭐 의혹을 갖고 있어가지고 예. 음해를 한 거네요. 음해를 당했죠. 그래가지고 그 음해 속에서 이제 조사도 받고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갔는데 결국은 무혐의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 무혐의를 받고 보니까 또 내 지역에서 보궐선거가 또 나오고 이래가지고 보궐선거에 출마했는데 또 뭐 준비 안 된 출마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낙선했죠. 그 낙선한 가장 큰 이유는 뭐였어요? 이제 낙선한 큰 이유는 그때 저 나이가 66인데 66세 나이가 유권자가 볼 때는 시의원 치고는 너무 많다. 그리고 또 초등학교 학벌이 너무 학벌이 저조하다. 제가 105표 차이로 낙선을 했어요. 그래. 이제 보궐선거에 낙선했으니까 한 3년만 있으면 정식 다시 시의원 선거가 또 있으니까. 3년 후에 시의원 선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 전에 보궐선거에서 낙선했는데 낙선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리고 가장 큰 게 초등학교뿐이 안 나왔다. 이게 가장 큰 이유 중에 그렇죠. 하나. 예. 결국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공부를 67배 다시 공부를 시작하셨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어떻게 졸업한 거예요? 이제 제가 66세 낙선하고 그래 이제 제가 딱 돌이켜 보니까 학부는 내가 노력하면은 보충할 수 있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배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소문을 해보니까 검정고시 학원을 다녀봐라. 그래서 검정고시 학원을 찾아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죠.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다시 연필을 잡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회사 운영도 계속해야 했기에 공부할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뼈를 깎는 노력과 끊임없는 복습 끝에 단 16개월 만에 가톨릭 대학교에 합격하여 69세 나이에 당당히 1사학번 신입생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제 67에 중학교 검정고시 학원을 찾아가니까 원장이 어르신은 안 된다는 거야. 나이가 많아서. 예. 원장님 그럼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꼭 거의 간절하게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자기가 시험을 낼 테니까 시험에서 60점 이상 받으면은 접수 받아주겠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공부하러 가가지고 시험 보고 이렇게 해서 60점이 넘었어요. 첫 시험이 84점이 받았는데 그럼 접수 받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접수를 하고 그 원장님이 접수 받아준 이후에도 많이 저한테 도움을 많이 줬죠. 뭐 어떤 도움을 줬냐면은 그 학생들이 보통 뭐 20살, 25, 30살 미만 학생들인데 저 60이 넘어 70이 다 돼간 사람이 그 애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니까 저 어르신은 항상 처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 원장이. 중학교 검정고시 한 8개월 공부해가지고 합격했어요. 그러고 이제 원장이 또 공부 더 하실 거냐고. 그래서 공부 더 하겠다고 해가지고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또 반에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고등학교 검정고시도 그 한 8개월 만에 합격했죠. 합격하고 나니까 어르신이 받은 이 점수가 대학교를 갈 수 있다. 학교 가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은 나는 사업을 해야 되고 또 나도 이제 꿈을 한번 출마했다 낙선했으니까 시운도 출마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이치가 내 회사하고 첫째는 갖춰야 된다. 첫째는. 그래서 선택한 것이 가톨릭 대학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가톨릭 대학에 수시 모집에 그 원장이 접수 다 해줬지. 나 그 절차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다 해줘가지고 수시 모집에 합격해서 제가 합격했죠.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은 검정고시를 거쳐서 결국 8개월. 그러면 1년 4개월 만에. 그리고 16개월 고등학교하고 바로 부천에 있는 가톨릭 대학교에 합격했다 이거죠. 수시 모집에 합격. 수시 모집에. 네. 그게 이제 68세, 69세, 68세. 68세. 예. 그래가지고 지금 그래서 이제 대학교는 졸업했습니까? 졸업했죠. 그럼 지금 그다음 또 뭐 석사도 지금 석사 코스 밟고 있고요. 지금 석사 코스 받고 있어요. 예. 그리고 부천시 가톨릭 대학교 총동문회장하고 있어요. 졸업한 지 몇 년이 흐른 캠퍼스를 다시 찾았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정말. 아유. 건강하시죠? 예예. 네. 아이고 얼굴 좋다. 아유, 우리 스님 얼굴 너무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교수님께 보여드리려고 준비한 것도 있는데요. 당시에 교수님한테 배운 책을 하나 가왔어 내가 이걸 잘 관리했지. 이게 공부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 공부한 흔적이 그래도 있네요. 어우, 여기 보니까 별표도 있고 막. 와, 살점사 하시고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마주한 얼굴, 추억을 꺼내봅니다. 우리 팀플 예. 있었잖아요. 예. 그래도 저는 우리 회장님이 팀플을 어떻게 잘할 수 있나 했더니 오히려 학생들이 좋아했잖아요. 예. 네. 점심도 사고 커피도 사고 그리고 애들 또 이제 그 갈등 있을 때 또 잘 풀어주시고 진짜 팀플도 잘 예.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열심히 했어요. 사실 이제 우리 배우는 학생들은 경제적으로 빈약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도 좀 뭐 사업을 하는 입장이고 커피나 점심 사는 건 사실 아주 사랑스럽게 사는데 만학도였지만 학생들과 잘 어울렸던 민명호 씨는 김종일 교수에게도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이제 70대 되면서부터 드디어 대학 졸업자가 되고 석사까지 석사 아직 졸업은 안 했는데 네. 과정 석사 지금 과정에 있다 이거죠. 예. 예. 그리고 총동문회 회장님까지. 지금 총동문회 회장이에요. 지금 가톨대학교가 학생 수가 한 14,000명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대학을 졸업하고 시의원에 당선된 건가요? 아니죠. 이제 출마 접수를 하고 그 이제 접수할 때 제일 기뻤던 것이 이제 출마하려면 뭐 구비서류가 있잖아요. 뭐 졸업 증명서, 뭐 전과 기록, 뭐 주민등록, 기본 서류를 준비하는데 제일 기분 좋은 것이 저 재학 증명서 발행해 주시오 그러고 해주더라니까. 학생, 드디어 대학생. 어. 그전에는 초등학교 초등학교. 졸업자가 드디어 중학교, 고등학교 이미 졸업하고 대학생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시의원에 당선됐군요. 유권자들이 얼마나 영리한지 이 사람은 3년 전에 초등학교 졸업인데 3년 만에 대학 재학 증명서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다 허위다. 다 가짜다. 그리고 또 내가 또 경쟁자가 있잖아요. 경쟁자도 그 사람 술만 먹고 뭐 사업만 했지 언제 공부를 해. 돈으로 샀을 거다. 그래서 선거는 이제 간판은 걸어가지고 선거 운동을 하는데 3년 만에 대학을 다닌다는 게 있을 수가 없다 이게.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엄청 선거 사무실에 찾아와서 확인하러 많이 왔죠. 그래가지고 소상히 설명하고 증명서 보여주고 하니까 그분들이 의심했던 사람들이 나 선거 운동원이 된 거지. 어렸을 때 불우한 가정 환경으로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직업 전선에 나서야 됐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나중에 이제 돈을 버신 이후에 장학금도 많이 내고 그러셨다는데. 장학금 많이 냈죠. 제가 장학금도 이제 말버스 할 때보다 시내버스 3인을 받으면 수입이 훨씬 좋아요. 단계가 올라갈수록 수입이 좋은 거예요. 택시 운전보다 말버스가 수입이 좋고 말버스보다 시내버스가 수입이 좋아요. 이제 단계가 올라가면서 수입이 좋아지니까 야 나도 이 어릴 때 이 고생한 경력이 있는데 내가 이거 좀 수입이 늘어나는 것만큼 장학금을 내자. 그래가지고 제가 장학금을 한 1억 2천 정도 냈죠. 이렇게 나는 이런 사람으로 좀 기억되고 싶다 한다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참 나는 젊은 사람들한테 꼭 알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절대로 첫 숟가락에 배 안 부르다. 무엇이든지 내 능력껏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면은 길이 생길 것이고 그 길로 가면은 꼭 성공한다. 그런데 꼭 뭐 좋은 것만 잘 된 것만 이것만 선택하려니까 그 내 복에 그런 것만 안 돌아와.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맡은 일이 있으면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서 안 되는 걸 개선하고 안 되는 걸 개선해서 그래도 열심히 하면서도 하다가 말고 퍽 중지하고 중단하고 포기하면 안 돼. 사람은 포기하는 사람은 성공 못한다.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다. 예. 중국말에도 부파만, 즉 파짠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어떤 뜻이냐면 느리게 가는 거를 걱정하지 마라. 정지만 하지 않으면 된다. 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민명호 이사장님이 바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청소년들한테 들려주시고 싶은 거네요. 오늘 하종대의 인물 탐구 월트 디즈니의 명언처럼 꿈을 이루기에 일생인 생각이 아닌 행동으로 개척해온 굴포천 환경관리 시민연합 이사장님을 길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악취가 심한 주인 없는 하천, 이거를 시민이 휴식하게 만드는, 그리고 나아가서 굴포천이 바로 부천 시민의 미래 먹거리가 되는 그런 하천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쭉 노력을 해오셨는데 저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종대 인물탐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